네, 미국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연설을 앞두고 롤러코스터 장세를 탔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가 연설 내용을 통해서 관세 관련한 발표를 했고요. 그 즉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관세 부과를 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고 우리나라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연설이 끝났는데요.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별로 관세 어느 정도로 매기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을 가지고 단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이 가장 높은 수치 중에 하나로 현재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품목별이라던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유는 아직까지는 멘션이 되진 않았습니다. 일단 간밤 있었던 내용들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소식부터 챙겨볼까요? 네, 오늘은 3대 지수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있었던 로즈가든에서의 연설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가든에 들어와서 마이크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 일단 이날 연설에 앞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장에 전해진 내용은 수입 캔 맥주 그리고 알루미늄 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산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품목별 조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날 로즈가든에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이러저러한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들여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비, 지출만 하도록 하고 미국 내 일자리나 생산은 다 빼앗아갔다, 괄취를 해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거고요. 이 대목에서 한국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를 한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자동차에 관해서는 일본도 함께 지목을 했습니다. 일본은 90% 이상을 자국에서 생산해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급된 부분 또 있습니다. 미국산 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할 때 물량에 따라서 50%부터 50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그리고 국가별로 관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악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 국가별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거고요. 트럼프가 이 관세, 무역 불공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적국보다 우방국이 더 나쁘다라고요. 적국보다 우방국이 더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했고 우리나라에는 상호관세 25% 부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국을 좀 종합해 보니까요. 일본이 24%로 우리나라보다 살짝 낮았고요. 중국계 국가들, 중국은 34%, 아무래도 적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었고 대만도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20%의 관세 부과했고요. 인도에는 또 26%였습니다. 이제 아시아 중진국들 가운데서는 25%로 일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관세를 우리가 부과를 받게 된 거죠. 일단 자세한 통목별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 이렇게 국가별 관세까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속보는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관세 발표 디데이입니다. 이 발표가 끝났고 즉시 시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입니다. 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들으셨죠? 네네. 네,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부유해지는 날, 약탈당했다, 경제적 독립,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해방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뭐에서 해방되는지 진짜 감이 안 잡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걸 보면 특정 국가를 했다가 품목으로 옮아갔다가 이제는 전 세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번 발표를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 경제 시세를 재편하는 트럼프의 야심이 보였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부유해지는 날 이런 거지만 결론은
자기네들이 약탈당했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온 것으로 봐서 과연 이게 뭐 전 세계를 지금 다자 자유 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의 관리 무역 체제로 가는 첫 번째 길목입니다만은 뭐 아는 내용들이 조금 더 미사역으로 포장돼서 나온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그렇죠.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아시아 가운데서 일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중국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동맹이라는 차원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 중에 얘기했냐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50%의 지금 세금을 전체로 매기는지 또 왜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리느냐 자기네 책임을 꼭 우리들 책임처럼 그렇게 지금 전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 부과해놓고 후 협상하자는 지금 그런 여지들을 지금 남겨놓은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일기가 과세 부과의 폭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기 때는 3%에서 19.3% 가는데 4년 걸렸는데 이거는 지금 60일 만에 25%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밑에 깔린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선구가 해놨으니 이제 1대1 양자 협상을 합시다 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모든 나라에게 강력히 지금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관세의 절반 수준만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절반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는 좀 모호하다,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관세를 맞은 나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관세 다음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사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각국별 협상이 이제 줄줄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나 글로벌 경제 증시 지금 오늘도 미국 시장만 보면은 좋아는 보입니다만은 과연 이게 진짜 오래 지속 가능할 건가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지금 세계가 전체 무역 전쟁을 가면 2,000조 이상의 지금 손실이 예상이 되고 미국도 GDP 지금 2%대를 한다 그러지만 1.1에서 1.3% 지금 손실 날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국별 협상을 이제 줄을 서시오 해갖고 쭉 나갈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미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같이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나올 때 우리도 이 정도면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편 관세가 나오면요. 훔쩍달싹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지금 상호 관세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해야 되는 협상의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세를 결론적으로 최종 발표하기 전에 너무 말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 일괄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는 게 또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가별 관세가 결국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협상의 여지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평가는 뭐랬냐면 트럼프가 계속 거래 없는 거래를 딜 위다웃 딜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다. 근데 국제 협상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에스테펠이라고 금반어 자기가 말하는 거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마주 불문율로 못하게 했는데 지금 시건을 하는 거는 진짜로 다반사가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각국별로 협상을 하겠다. 자, 한 사람씩 오시오. 그래서 지금 각국별로 3월 말에 지금 USTR이 말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지금 하나씩 불러놓고 거기서 나오는 숫자가 분명히
이제 앞으로의 숫자가 될 거고 현재 25%라 그러지만 이거 바뀔 수 있는 상황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미국 오늘 전체를 보면은 뭐 4대 지수가 다 좋았고 근데 출발이 나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그나마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미국의 4대 지수가 좋게 끝난 상황이어서 그것이 그대로 전파돼서 일단은 하락은 하지 않는 부분으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는요 거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큰 틀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미국 내에서 움직임도 그랬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 시장 점유율 높은 주식에 오늘은 중점적으로 가시면 됐고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증시 오늘 영향은 그래도 제한적이고 많이 하락하진 않을 거라고 보셨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000조 원 정도의 경제적 쇼크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야구 고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뉴욕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지만 이 모든 뉴스를 덮었던 것이 관세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로즈가든 연설은 미 증시 마감 후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하락으로 출발을 했던 3대 지수 장중에 상승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은 모두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바로 고용이었는데요. 서프라이즈 수준의 고용 수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ADP의 민간 고용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3월 수치입니다. 15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예상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취업자 수를 12만 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전치 2월 수치 같은 경우에도 8만 건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2배 가까운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하락으로 3대 지수 출발을 했는데요. 고용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불확실성, 관세 발표가 목전에 오면서 시장이 긴장 상태에 돌입했고 서프라이즈에도 웃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있었던 굉장히 큰 이슈, 오늘 관세 발표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인도량 발표 날이기도 했었죠. 일단 인도량 수치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2025년 테슬라의 1분기 총 인도량 33만 6천 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은 36만여 대였죠. 시장에서 보고 있었던 인도량 수치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치 37만에서 38만 정도로 보고 있었고 이 수치를 하회하더라도 35만, 6만 정도 아니겠느냐라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요. 실제로는 33만 대로 쇼킹한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전통적인 강세론자이자 머스크의 강력한 지지자인 댄 아이브스도 이건 재앙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도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재앙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1분기 인도량이 낮을 것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수치가 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머스크가 정치적인 행보에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간밤에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급등한 수준인 5% 상승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 후반으로 가면서 테슬라에 대한 호재성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죠. 먼저 폴리티코의 보도였습니다. 앨런 머스크 CEO가 미국의 정부 효율부 도지를 떠날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앨런 머스크가 도지에서 행했던 연방정부의 직출 삭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면서 트럼프와 머스크가
트럼프가 머스크의 사업으로 복귀하는 데야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환호하면서 매수가 촉발이 됐고요. 매수 유입이 바로 됐고 곧바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NBC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보도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도지에서 몇 달 안으로 사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 고용직이기 때문에 머스크가 특별 고용직이기 때문에 130일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테슬라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빅테크 주식들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0.25%, 애플 0.3%가량의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발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머스노우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방금 막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가별로 구체적인 관세율이 공개가 됐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날이라고 다시 한번 지칭을 하면서 해방의 날로 본격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무역 상대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율을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각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10% 관세에 최악의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최고 세율이 49%고요. 그럼 국가별로 관세율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관세의 10%만 부과된 국가는 영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브라질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5%대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 밖에 중국이 34%, 유럽연합은 20%, 대만과 일본, 인도 등도 10% 이상의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요. 이런 관세 발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경우에는 친구가 적보다 무역 면에서는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가장 최악인 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이 부과하는 비금정적인 장벽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관세 발표 이후 월가에서는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RBC 캐피털의 한 자산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 관세안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의 보복 조치 여부 등 아직까지도 시장의 불확실성은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재부상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크레스 캐피털의 한 최고 투자 책임자 같은 경우는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불확실성 속에 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의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제품까지도 추가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일부터는 맥주캔과 빈 알루미늄 캔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소비재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까지도 커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공을 던졌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 다음 방안으로 다들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멕시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복 관세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멕시코의 대통령은 우선순위는 멕시코 경제 강화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서 대응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나름 긍정적으로 지수단에서 흐름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시간에서 일제히 하락하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나왔었던 고용 지표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제 졸지 보고서에 이어서 오늘은 ADP 민간 고용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되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일부 잠재워졌는데요. 미국 민간 기업의 채용이 3월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15만 5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간밤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의 악천 후로 2월의 대폭적인 감소 이후 회복했기 때문에 회복세가 강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 ADP의 수석 경제학자인 넬라 리차드스는 정책 불확실성과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이 고용하고 있음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왔는데 어제 확인했던 졸치와는 180도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을 유지한 근로자의 연간 임금 상승률이 4.6%로 확인이 됐고요. 이직자의 경우는 6.5%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두 그룹 간의 격차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요.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고용 상황은 오는 4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3월 고용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일단 시장의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14만 개 증가해서 직전월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졸지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이 서로 엇갈린 모습을 가리켰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로 시끌벅적했던 것은 테슬라였죠. 시작 전에는 급락하더니 장중에는 다시 올랐고요. 그리고 시간에서는 다시 한번 가격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1분기 글로벌 시장 전기차 인도량 공개가 됐습니다. 13%가 감소되면서 3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브랜드의 노후화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 등에 맞물린 결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1분기 테슬라 판매량이 33만 6천 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37만 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 판매 부진은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더 두드러졌는데요. 3월 중국 판매량이 7만 8천 대로 전년보다 11% 감소했고 1분기 전체 중국 내 판매량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신차 등록이 감소를 했고요. 미국 내 판매량도 2% 줄었는데 반면 중국의 비아디 같은 경우는 3월 한 달 동안 37만 대를 판매해서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비아디는 올 들어서 테슬라를 제치고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이를 놓고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실적 부진 배경으로 노후화된 라인업이나 경쟁 심화를 지목을 했는데요. 또 머스크 CEO의 정치 참여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맡으면서 정치적 발언과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테슬라 주가는 오늘 개장 시간이 다가오면서 최대 5.8%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중에 5%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을 했었던 배경 이유로는 이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수주 안으로 정부 효율부 수장직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측근에게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프로젝트를 이끌어왔고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 만료되는 특별정부 직원 신분과 함께 퇴정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SNS를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발언들이나 구조조정 계획을 예고 없이 공개해서 행정부 내 피로감을 키워왔었죠.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퇴장이 적기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다만 백악관과 머스크 본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해당 보도 내용을 가지고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를 일축했고요. 또 레빗 대변인은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머스크가 도지에서 놀라운 업무를 마치면 특별 공무원으로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머스크도 본인의 계정을 통해서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강세론자였던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이번 실적을 모든 면에서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리프레시 모델 출시 지연 외에도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 위기를 핵심 문제로 지목을 했는데요. 또 간밤 미국이 새롭게 발표한 자동차 부품 관세 정책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앞으로 커다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차량 가격이 최소 5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혼재돼 있습니다만 일단 장중에 반가운 반등을 보였던 테슬라, 장 마감 이후에는 6%대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의 소식도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지긴 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에서 엔비디아의 AI 칩이 대량 구매됐다라는 소식이 밝혀졌는데 미국이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홀딩스 등 중국 기술 기업들이 올해 1분기에 엔비디아의 H20 서버 칩을 160억 달러, 원화로는 24조 원 가까이 대량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20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가 중국에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AI 프로세서인데요. 이 저비용 AI 모델을 출시해서 돌풍을 일으킨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H20만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자 그 이후로 중국 안에서 H20에 대한 주문이 급증했다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정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중국에게 반도체와 관련된 견제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 약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오늘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품목 관세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의 반도체를 계속해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AI 칩 확보를 놓고 글로벌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지만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반응하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 품목별로 관세율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3대 지수가 함께 상승을 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와 줬었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증시가 흔들리자 이 오늘 새벽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가격도 어느 정도 반납이 된 모습이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 0.5% 하락한 84,7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후 다만 2분기가 돼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기관들의 자금이 더욱더 들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간밤 보도되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30억 달러가 시장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은 증시와 강한 커플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반등 시기를 같이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내용 함께 다뤄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나라별 상호관세 공식 낭독쇼, 해방의 날까지 관세 타임라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대응전, 캐시 우드의 트럼프 관세 소득세 균형 맞추기, 캐롤라인 레빗의 인생 스냅샷입니다. 드디어 폭주가 시작됐군요. 자, 이 저렇게 판을 이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그렇고 이번에는 굉장히 저 판때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누가 만드는지. 자, 저게 지금 판때기 하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있거든요. 마다가스카르도 있어요. 마다가스카르 40% 맞았어요. 마다가스카르 뭐 있죠? 마다가스카르는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지금 그걸 뜯어보지 않고 있는데 거의 뭐 초콜릿 하나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40% 폭탄 맞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올림픽인 줄 알았어요.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국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기. 그래가지고 여기 노란색에 기본 10%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20% 30% 여기 나오다 10%라고 해가지고 지수 선물이 오르다가 갑자기 나라별로 얘기를 하는데 10%가 아니었던 거예요. 10%는 베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수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낭독 쇼가 펼쳐지는 이 순간.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 자동차는 무려 25%. 자, 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카고밴, 그리고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 같은 부품까지도 모두 25% 관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특히나 미국 자동차를 살리고 싶나 봐요. 미국 자동차 그냥 크다고 해서 크고 효율 떨어져서 아무도 안 타잖아요. 그렇죠? 뭐 트럼프는 미국 자동차 다 타서 뭐 다른 나라에서 저기 보복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독일 차 타지 미국 차 안 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다시 미국 예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서 미국 차 타던 그 시대로 돌아가길 원한다 봅니다. 지금 4월 3일부터 차량에 대한 관세가 적용되고요.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산 석유죠. 자,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때리는 이유는 결국 중국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서 25% 관세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까지 튕겨가지고 핑퐁으로 매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구매국입니다. 최대 55%에 해당되는 거의 절반 이상까지를 베네수엘라 석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계속 수입해서 중국이 쓰면은 중국에는 플러스 25%입니다. 중국에 원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던 것들이 있죠. 거기에 합쳐서 플러스 25%.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총 실효 관세율이 거의 60%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금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데스크에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관세들이 있죠. 의약품, 구리, 목재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자, 주요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TSMC가 뭐 엄청난 투자를 발표하고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현대차가 뭐 엄청나게 지금 여기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박수 아무리 쳐봤자 저 상관없다고 그때 트럼프는 계속 혼자 딴소리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칭찬해 주는 듯 했지만 자, 세계인들이여 보십시오. 우리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더니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대만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 옆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귀빈 대접이 아니고 옆에서 대놓고 앉아가지고 진짜 웃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대만 32% 맞았으면 중국 34%랑 거의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TSMC가 아무리 무슨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막 TSMC는 대단한 기업이고 저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뭐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뭐 감사하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많이 맞았어요. 물론 그 아까 마다가스카르니 생피에르 같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도 있어요. 생피에르인가 그 나라 50% 맞았어요. 근데 그런 나라 빼고 주요 국가 중에서 미국과 주요 무역을 하는 국가 중에서 두 번째예요. 대만이 32% 맞았죠. 자, 베트남도 46%, 세 번째군요. 베트남이 46% 맞았고요. 베트남이 이제 그 대만도 그렇지만 베트남의 반도체가 태국에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타격을 입죠. 자, 그다음에 일본도 24% 맞았죠.
한국 25% 맞았습니다. 그렇죠? 아무 소용이 그때 막 기분 좋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봐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25% 맞았고 태국, 베트남 36, 46이죠. 지금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말레이시아 24, EU도 20%, 중국 34. 주요 국가들 이렇게 맞았습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 보여드렸죠. 한국이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고 이 표 들고 있다고 지금. 미국은. 아르헨티나랑 한국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기 한국 거나 아르헨티나 거 할 때는 미국이 우리 관세를 부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지금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멕시코보다 더 많아요. 지금 이거 캐나다 있죠. 캐나다랑 멕시코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목록에서 캐나다, 멕시코는 쏙 빠진 거 아시죠 또. 캐나다, 멕시코 처음에 그렇게 때렸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없습니다. 저기 목록에. 자,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한국이 지금 이렇게 영국까지 이렇게 이 세금을 내는 부분과 안 내는 부분이 거의 반반이잖아요. 한국이 아르헨티나 다음이에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표 쥐고 있는데 한국을 봐줄 리가 없죠, 지금. 자, 가장 최악입니다, 지금. 그렇죠? 일본이나 캐나다, 멕시코, 뭐 호주, 사우디보다 더 위에 있어요, 지금. 러시아보다도 위에 있고. 러시아, 중국 싫어하잖아요. 그 위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 그런 걸로 따지지 않죠. 그 푸틴을 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푸틴을 싫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냥 관세만 보기 때문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 관세 부과라더라 해서 다우지수 선물이 오르기, S&P 500이죠. S&P 500 선물이 올랐어요. 오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 10%가 그냥 기본 베이스였던 거예요. 갑자기 아까 그 판을 보면서 나라를 읽기 시작하자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이 점에서 여기 요 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5분 봉이거든요. 순식간에 급전 직하하는 모습. 자, 근데 왜 미국 증시는 왜 빠지죠? 미국 증시 다 올려줄 것 같은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3선 개헌까지 하는 사람이 자, 어쨌든 지금 일단 이게 일단락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해방의 날이라고 하니까 오늘이 광복절이랍니다. 오늘 광복절이라고 축하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가서 그 판때기를 읽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일단 일정을 볼게요. 2월 1일부터 그게 시작된 거죠. 2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수입품의 10%,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의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2월 1일 날 이 전쟁 선포를 시작으로 캐나다, 멕시코 그 난리가 난 거죠. 자, 2월 3일 날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30일간 유예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또 밀당이 시작됐죠. 2월 4일 날 기존 부과금에 더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텅스텐, 텔루튬,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에 대해서 중국의 수출 규제가 발효가 되었고요. 2월 13일 날 시행이 지연되었지만 상호 관세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얘기가 한 달 전쯤에 나오기 시작했죠. 한 달 더 전에. 3월 4일 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한 달간 유예한 다음에 이때 그 일이 있었던 거죠. 트리드 총리랑 고성이 오가는 전화, 그리고 반대로 셰인바인 멕시코 대통령과는 좋은 통화가 있어서 존중한다. 그런데 이제 유예가 만료가 되었고 2월 4일 관세 외에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가 발효가 되기 시작했고요. 캐나다는 21일에 걸쳐 보복 관세를 발표했고 멕시코도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셰인바인 대통령이 트럼프에 대한 플랜 A, B, C, D, E, F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트럼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멕시코는 차분히 대응하고 트리드 총리처럼 이렇게 까탈스럽게 바로 캐나다는 대응을 했죠. 그 다음에 카니 총리로 바뀌기 시작했고 3월 5일 날 트럼프가 포드, 제너럴 모터, 스텔란티스 바로 이때죠. 전화가 왔죠.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대통령님 지금 우리 자동차가 힘든데요. 저 미국인데요. 저 미국이에요. 저 브랜드 미국 브랜드입니다. 아시죠? 대통령님. 저희가 힘든데요. 그래가지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멕시코, 캐나다 관세에 대해 1개월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미국 브랜드인데. 그래서 미국 브랜드라고 1개월 일단 봐주고 너네 그동안 뭐 대응책 마련해 이렇게 됐습니다. 자, 3월 6일 멕시코에서 수입한 여러 품목과 캐나다에서 수입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초기 25% 관세를 한 달 또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가 이제 그쵸 멕시코 셰인바인 대통령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는데 캐나다는 바로바로 대응을 해버려요. 두 번째 보복 관세를 중단했어요. 일단 3월 10일 날 중국의 특정 미국 농산물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의 15%, 미국산 대두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의 10% 발효됐고요. 2월 4일 관세에 추가로 10% 관세가 미국 관세가 부과된 것에 대응하여서 중국도 이렇게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쪽이 발효를 했다. 3월 11일 날 트럼프가 캐나다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제 바로 그때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온타리오주 총리. 자, 온타리오주 총리 어제도 지금 미국 경제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CNBC랑. 자, 전기 수출에 대한 25% 추가 요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이 협에서 물러났다. 트럼프는 별도로 관세가 25%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어떤 관세가 부과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12일 날 철강 알루미늄 수입법에 대한 25% 관세가 예외나 면제 없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꽉 집은 게 두 개 있죠.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은 품목을 딱 집어가지고 25%가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4월 1일 날 미국 무역정책 검토가 완료가 됐고 드디어 이제 4월 2일 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25% 인근 지역 자동차 관세 발효, 외부 농산물에 대한 미국 관세 발효,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일시적 관세 완화가 만료가 되는 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어떤 게 발표가 될 것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별로 폭탄 관세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착하게 대응하는 셰인바움 이 여성 미국 멕시코 대통령, 얼음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분이 바로 내일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캐나다랑은 다르게 어떻게 발표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국 바로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 중국은 이거 내줘야 될 겁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4월 5일이 기점이에요. 중국은 식목일 날 틱톡 거래 마감일 날 트럼프가 틱톡을 소유하고 싶어요. 틱톡을 미국에 팔지 않으면 여기서 또 폭탄 관세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월 13일 날 25%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EU의 대응책이 마련되고요. 자, 지금 철강 알루미늄 그다음에 자동차에 쏠려 있는데 앞으로 또 후보들이 약하고 반도체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미 아까 국가별 관세에서 보듯이 그 제약이랑 반도체 이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떤 시즌이 시작될 시즌 1이자 시즌 2의 예고편이 아닌가 오늘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응들이 나온 것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아까 그 내용은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아까 짧은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캐나다는 지금 굉장히 저기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멕시코는 천천히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서 중국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그 얘기들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에 보복을 했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4월 5일이 기점이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틱톡이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캐시우드가 보였던 그 자료를 저 캐시우드가 요즘에 하도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다 떨어져가지고 좀 그런데 자, 이런 분석을 했었죠. 자, 무려 1790년대 자료까지 들고 오면서 179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90년대까지. 자, 이때는 연준도 없었고요. 그냥 야만의 시대였죠. 서부에서 총잡이들이 총을 놓고 사막에서 죽이던 그 시대. 그때는 나라의 모든 수입이 뭐였냐? 테리푸스였죠. 이 트럼프가 이 아름답다는 이 단어를 갖고 온 겁니다, 옛날에. 자, 모두 다 관세 수입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정비가 되고 연방준비 제도도 생기고 이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세도 지금 생기기 시작하면서 관세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194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제 나라의 정부의 수입은 다 소득세였단 말이죠. 소득세.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캐시우드가 보기엔 이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관세로 벌어들이던 것이 지금은 소득세만 내고 있다. 그럼 미국민의 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 관세를 부활시키는 거다. 지금 트럼프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캐시우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균형점을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소득세가 예전처럼 조금 줄어들고 관세가 예전처럼 부활하는 그 그림을 어느 정도 맞출 때까지 트럼프는 나갈 것이다. 나는 그걸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급락을 하니 맨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 AP통신 기자한테 그 유명한 또 썰이 나왔잖아요. AP통신 기자한테 오랜만에 저기를 줬어요. 안경 쓴 그 남자분. 오랜만에 질문 기회를 줬더니 약간 캐롤라인 레빗의 어떤 경제학
이 지식을 시험이라고 보고 자기가 교수인 듯한 이걸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교수이고 이 사람이 학생인 듯이 얘기를 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아니 관세 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자기가 관세를 내봤대요. 옛날에 그 수입업자였나 봐요. 그 기자가 그 출신이었나 봐요. 수입업자한테 부과가 된다. 다른 나라한테 부과가 돼서 아까 캐슈도 말대로 미국인들의 수속세 감면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미국인인데 미국인의 수입업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그랬더니 계속 오늘 또 나왔습니다. 캐롤라이나 ABC 오늘 그 외모도 출중하고 해서 스냅샷을 좋아하긴 해요. 인스타그램도 사진 맨날 올리잖아요. 스냅샷이 또 나왔어요. 특정 시점에 그건 스냅샷일 뿐이다. 트럼프 1기 때 못 봤냐.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부과를 했었어요. 오바마 때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강화된 것뿐이고 그때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호황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지금 특정 시점의 스냅샷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스냅샷이 우리가 막 그 있잖아요. 증권방송에서 또 증권방송 그런 거 있죠. 막 옛날 거 갖고 와가지고 저 옛날에 여기서 내가 1,000원대 추천했는데 지금 10만 원이 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1,000원짜리가 이제 100원까지 갔다가 20만 원을 간 거죠. 근데 이 100원까지 간 걸 딱 빼고 뭐라고 해요? 1,000원에서 내가 추천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20만 원 갔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특정 시점에 스냅샷만 따가지고 족적 보면은 이게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시는 분은 야 그럼 특정 시점에 스냅샷이 지금 스냅샷이 하락을 나중에 한 반토막 주가가 반토막 날 시점이라면 그럼 지금 어떡하냐. 근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라든가 트럼프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1기 때도 이런 시점에 기자들이 흔들고 언론이 흔들었을 때 결국 저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우 선물지수를 보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다우 선물지수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지금 아까 전에 그 캐시 우드의 말대로 만약에 그 관세를 부활시켜가지고 미국의 소득세 감면 효과를 낼 때까지 만약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까지 트럼프가 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충격은 오겠죠. 근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라는 트럼프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트럼프는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거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건 특정 시점의 스냅샷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오르락 내리락 두 명의 말을 합쳐보면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고 오르고 내리는 과정 속에 내리는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착된 순간일 뿐이지 나중에 관세가 결국 다 적용이 잘 돼서 미국인들의 소득세를 깎아주게 되어서 미국인들이 부흥하게 되면 결국에 미국의 주식도 오를 것이니 지금의 시점의 모습을 보지 말고 향후에 올라갈 걸 상상하고 안심하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삼선 개헌까지 논할 정도면 솔직히 미국 사람들 걱정 없지 않나요? 다른 나라가 걱정이지. 파월 의장 자리도 자기가 노리고 싶다고 하고 지금 오바마 나오라고 하잖아요.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오바마랑 트럼프랑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이런 행정부인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급락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에 뭔 짓을 해서라도 올릴 거거든요. 미국인들이나서 미국 주식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증시가 문제죠. 자, 그래서 오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2번이나 벌써 말한 스냅샷을 넣어서 한 줄 매도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전 세계 증시의 스냅샷은 스낵샷. 네, 이어서는 전일 국내장 마감 시황 확인하기 전에 먼저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관세 부과가 베일을 벗은 건데요. 발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먼저 함께 보시죠.
For nations that treat us badly, we will calculate the combined rate of all their tariffs, non-monetary barriers, and other forms of cheating.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94% of the cars in Japan are made in Japan. But we have to take care of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our people first, and I'm sorry to say that. Thanks, Ed. So, if you look at that, 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as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We charge them less. So how can anybody be upset? 네, 계속해서 전일 국내장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시자 관세 이슈가 다시 시장의 우려로 떠올랐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재차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2,500선 지키면서 0.6%대에서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이 3,900억 원 이상 팔아치우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4포인트 선에 마찬가지 하락 마감했고요. 외국인 이날도 큰 폭의 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개인이 코스피에서도 코스닥에서도 매수로 받쳐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는 관세 발표 D-Day를 하루 앞두고 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졌고 경계감이 나오면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업종이 이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장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가장 취약한 게 배터리 업종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배터리단에서도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셀 3사, LG나 삼성, SK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그래도 생산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 그나마 제한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특히 배터리는 소부장, 니켈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양극재 그리고 전고체단에서는 일제히 하락이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제 이틀 앞두고 정치 테마주는 계속해서 등락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가운데서는 이재명 테마주, 이른바 정치 테마주가 많았습니다. 형지그룹에서 신고가가 다시 한번 많이 속출했고요. 형지글로벌과 INC가 상한가 마감했고 형지엘리트도 두 자릿수 다시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기록한 목록에 개별 이슈로 든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최근 KBO빵, 이른바 크보빵이 굉장히 유행이죠. 한국의 야구단의 특징을 녹여서 만든 빵인데 이 KBO빵이 3일 만에 100만 봉지가 팔렸습니다. 3일 만에 100만 봉지는 역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많은 물량이 팔린 기록입니다. 기록을 세우면서 10% 급등 나왔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많이 크진 않지만 장중에 36만 원대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보톨리눔 톡신, 보톡스의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신고가 영역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장에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B금융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상재한 가운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금융주에 매기 들어왔고 그러면서도 IT 기술주인 네이버도 함께 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날 코스피에서는 일단 실적주, 수출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화장품, 그리고 조선주 순으로 담았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실리콘2, 클래시스, HLB 생명과학을 담으면서 화장품 관련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대부분의 업종이 내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주 그리고 수출주 단에서는 괜찮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화장품이 그랬습니다. 화장품이 1분기 국내 수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26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 가운데서도 개별 이슈가 있었던 애경산업 두 자릿수 상승 나왔는데요. 애경그룹이 애경산업의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1% 급등 나왔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루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화장품을 담는 용기, 그릇을 제작하는 업체인 펌텍코리아도 8% 급등이 나왔고요.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내추럴 엔도텍도 상승했어요.
또 어제 가장 많은 상승폭,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업종은 바로 신규 상장주 섹터였습니다. 섹터의 전반적인 뉴스가 있었다기보다는 개별 이슈로 종목이 하나씩 상승했는데요. 한택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8천만 달러의 수주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LNG 프로젝트에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후성에서 지분 70% 가까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신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국내에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파트너사로 부각을 받았고요. 마찬가지 두 자릿수 급등. CK솔루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고객사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엔솔에 또 납품을 하는 CK솔루션이 함께 추가 수주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나오며 1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전 섹터 가운데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건 전선인데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투자가 피크 아웃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죠. 가온전선이 6%대 하락했고요. LS 마린솔루션과 대한전선도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사실 오늘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는 바로 상호관세 부과 계획일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간밤 미국 증시에는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요. 오늘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백악관 연설 내용을 종합하면 국가별로 기본 관세를 10% 매기고 여기에 최악의 국가에 대해서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 관세 매기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25%의 관세 부과를 받았고요. 일단 기본 관세는 10%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최악의 국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역에 있어서는 적국보다 우방국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악이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국내에서 판매한 자동차를 전부 팔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80% 이상이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도 미국산 쌀을 수입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물량별로 최대 50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습니다. 즉 한국을 최악의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에 청구하는 관세의 절반만 매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상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미국의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건데 물론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수치이긴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선언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25%의 관세가 부과돼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게 됩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이제 25%의 관세를 붙여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다른 국가들은 그럼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국부터 체크해보면 일본이 24% 부과받았고 중국이 34%, 대만이 32%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방국인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수준의 세금을 줬고요. 또 중국과 대만, 중국계 그리고 적국인 국가들에는 높은 세율의 관세 이미 예상은 됐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서방국이자 우방국에 해당하는 유럽연합과 영국에는 20%, 10%의 관세 부과를 했습니다. 인도 그리고 전 세계 생산 기지가 모여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운 관세 폭탄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글로벌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국내장과의 연결고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부 효율부인 도지를 떠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에서 정부 효율, 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긴축 정책을 펼쳤죠. 이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다시 사업에 복귀할 수 있다는 데에 두 사람이 합의를 봤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과적으로는 5%
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1분기 인도량은 이날 쇼크가 나왔습니다. 33만 대 인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37만 대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어쨌든 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줬던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곧 끝날 수 있다는 보도가 함께 나오면서 시장은 이 보도에 더 가중치를 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가 제거가 되면 테슬라 판매량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에 시장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가운데 어떤 점을 더 크게 받아들일지 2차 전지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틱톡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경쟁사들의 입찰 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고 틱톡 내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 그리고 틱톡 관련한 광고주가 일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죠. 테마성 움직임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슈 영향 받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4일인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오늘 나온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를 보였는데 미국 고용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탄탄한 고용이 다시 확인이 될지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 청명절 연휴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에 있을 주요 일정,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또 17일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린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5% 관세 부과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장 매매도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개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예, 오늘은 저희가 좀 앞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긴급 대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상호관세는 예상대로 나왔고요. 수치는 생각했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조금 뭔가 기대를 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우리가 했던 기대치를 보다 훨씬 더 좀 더 센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몇 가지 내용들, 이를테면 이게 상호관세인데 뭐 10%는 기본으로 뭐 부과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그럼 결국 뭐 보편관세랑 상호관세랑 좀 섞인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늘 말씀도 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하나하나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워싱턴 특파원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고요.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통상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다양한 미디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조이즌 생크선랩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 이게 사실은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보기보다는 이 배경에 깔려있는 일종의 함의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관세 부과를 통해서 뭘 의도하는 건지 그런 의도에 대한 어떤 사실은 해석이 더 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서 오늘 대표님을 좀 모시게 됐는데요. 그런 말씀들 예전에 이제 특파원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느끼셨던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백그라운드 스토리 같은 거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호관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대표님 물론 다 이제 확인하신 바긴 합니다만 정리를 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25% 확정이 좀 된 거고요. 예. 중국이 34%고 EU가 20%, 대만 32%, 인도 26%, 일본 24%인데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왠지 우리가 좀 너무 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저는 들더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FTA까지 우리나라는 체결한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좀 아쉽죠. 근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저는 보면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아마 저 관세율을 부과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동맹의 등급. 처음부터 이제 전 일본 대사였던 케네스 와인스타인 예. 그 허드슨 연구소 석좌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부터 한 말입니다. 이 상하관세 내가 그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동맹이 등급에 따라 매길 거라더라. 그러면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그렇죠. 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그분 뭐 일본 석자니까요. 일본 석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왔었는데 물론 우리나라와 1%밖에 차이 안 납니다만 그 내면을 뜯어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FTA 체결국이고 일본은 그러니까요. FTA가 없습니다. 없죠. 우리도 부가세 같은 것도 뭐 일본하고 한국 뭐 비슷하다고 해도요. 그렇죠. EU는 부가세가 훨씬 더 높은데도 20%입니다. 결국 걸 보시면 동맹이 EU가 우선이구나. 그런 다음에 일본 아주 작은 차이로 한국이 있고 그리고 인도가 따라가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만도 32%나 높잖아요. 예. 대만은 단 한 번도 미국을 위해 피 흘려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경제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대만이 미국을 위해 군대를 파견한 적 있나요? 베트남에서 같이 싸워줬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런 이 냉혹한 미국이 판단하는 동맹의 이 순서가 저 안에도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사실 그동안 EU에 대해서 거의 제가 좀 표현을 좀 세게 드리는 것 같긴 해요. 때려잡을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실제로 나온 관세 수치는 20% 제일 낮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맹국의 어떻게 보면 서열에 따라서 이 표현이 네.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네, 네. 결국 우리가 서열에서 좀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렇죠. 베트남 전에 우리가 참여했던 뭐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얘기처럼 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EU, 일본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 네. 뭐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도 25%가 그냥 그대로 가기로 그대로 했으니까 가기로 우리랑 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이제 트럼프 정부 쪽에서 나온 얘기다만 일부 품목 같은 1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예.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26%면 굉장히 선방을 한 봐줬다는 거죠. 얘기가 되는 예. 거고 그게 또 따져보면 인도는 과연 미국을 위해서 피를 흘린 나라인가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 예. 그리고 저는 여기 좀 표현하지면 안 나옵니다만 영국은 또 10%를 하기로 했어요. 가장 피를 많이 흘려준 나라겠죠. 그렇다고 그리고 뭐 그러면, 영국 같은 예. 경우는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의 흑자 크지 그렇죠. 않은 나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10% 맞은 나라들이 제가 오면서 보니까 거의 미국의 뭐 무역 적자를 보거나 무역 흑자 크지 않는 나라들이라고 들이더라고요. 중남미의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예. 보면 2023년도 그렇고 그 흑자를 보지를 못했더라고요. 뭐 네. 일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무역 흑자도 상당히 고려된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보니까 높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무역 흑자가 아마 작년에 2위일 2위로 예. 높았잖아요. 중국 그래서 다음에 베트남이니까. 베트남이 상당히 됐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사실 무슨 베트남은 일이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베트남과 손잡고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중국의 우회 수출지가 그렇죠. 베트남이 된다는 네. 게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네. 아마 미국은 베트남과 저 관세에 대해서 저게 만약에 상한선이라고 한다면 예. 저 상한선을 앞으로 낮춰가는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니들이 중국 상품이 너희를 통해서 우회 수출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막아라. 이런 식으로 아마 협상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에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이제 표가 혹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나온 보면요.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베트남 46%, 미얀마 44%, 스리랑카 44%, 이렇거든요. 방글라데시도 37%, 태국도 36%.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동안에 중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예.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럽니까? 예. 이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예. 우회 수출했던 이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요 관세를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학관계 물론 뭐 그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아마 미국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리쇼어링도 있지만 물론 당연한 건 리쇼어링입니다. 네. 자기들이 일자리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거지만.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면 중국 견제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것도 빨리 끝내고 자신들은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모습들이 이번 관세 부과에도 보면 상당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미국과의 동맹의 서열에 따라서 정해졌다. 그래서 예. 영국이 제일 10%로 그냥 기본관세만 사실상 부과한 거고 예. 유럽도 20%밖에 안 예. 되고 일본도 24% 우리보다 낮고 뭐 이런 순위다라는 게 이제 하나 알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중국이 34%인데 오히려 중국보다도 중국의 어떤 소위 말하는 우회 수출로로 이제 확인이 된 동남아 국가들, 뭐 예. 베트남이라든가 라오스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가 40%가 넘거나 30% 중후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확실한 타깃은 중국이라는 게 명확해졌고 예. 특히 중국의 직접적인 거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니 중국이 우회 수출로를 차단을 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좀 되는 게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25%. 근데 우리가 좀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 치고는 우리는 너무 세게 받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건데. 그렇죠. 예.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해서는 USMCA인가요? 그거를 예. 그대로 뭐 적용을 하게 해서 25% 부과 그냥 그대로 확정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FTA는 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일단 예. 이런 논리고 예. USMCA는 그대로 가겠다. 뭐 이렇게 예.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게 뭐 아메리카 퍼스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모습인데요. 그게 왜 그러냐? 그 USMCA를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지지 세력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입니다. 아, 그렇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3사 대표들이 나한테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한다. 예.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한테 저번에 그 관세를 밀어줄 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 그 포드 CEO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말한 거 보면 내가 매주 워싱턴에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을 해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는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그렇죠. 뭐, 가지고 있는 예. 제조업이고요. 아니 사실상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잖아요. 미국 과거에. 제조업 사실 별로 남은 것도 없는데 예.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게 자동차 정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자동차 제조업계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도 미국의 보복 관세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뭐 조금 전에 말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보면 사람들이 주판을 튕겨보면 이 상호 관세라는 건 어떻게든 상대적인 거니까요. 상대에 비해서 내가 불이익이 적으면 제가 이긴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멕시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덜하구나 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25% 관세 매기고 할 때 포드 그 CEO가 말한 걸 보면 지금식으로 관세가 매겨지면 한국하고 일본이 가장 수혜를 본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USMCA의 지금 예외를 받아낸 거거든요. 지금 그 미국 자동차 회사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미세 조정이 돼가면서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앞서 저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좀 겉으로 보면은 뭐 25%를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국 34% 어떤 뭐 영국 같은 경우 10% 이렇게 이제 차등적인 건데 예. 오늘 나왔던 얘기를 또 보면 기본 관세를 10%로 한다. 그 다음에 국가별로 이제 추가 관세를 뭐 부과한다. 뭐 이런 식의 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 오늘은 우리가 상호 관세라는 거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예. 했던 건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본 관세라는 게 어느 나라에 다 10%씩 예. 부과한다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 제일 동맹이 강한 나라가 영국인데 예. 10% 부과했다는 얘기는 기본이 10%라는 예. 얘기는 그럼 10%는 보편관세 개념이고 그렇죠. 예. 그 이상의 대부분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25%니까 10% 플러스 15%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부과된 게 15%. 우리는 예.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한다. 예. 그러면 기본 플러스 상호관세가 보편관세 플러스 상호관세 이게 혼합된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혼합된 형태고요. 그 백악관에서 발표한 그
저기 표를 보면 위에 어떻게 매겼는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네. 미국에 대한 관세율 플러스 환율 조작 플러스 무역 장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매긴 걸 가지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네. 그거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뜻이거든요. 지 마음이죠. 예, 자기 마음이란 뜻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매긴 거라고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매긴 거다. 물론 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그 원칙도 사실은 무슨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상당히 그런 기준이기 부분이 때문에 들어가는 자기들 거죠. 마음대로인데 예. 그 오늘 나왔던 속보로 나왔던 얘기를 또 하나 살펴보면은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예. 그 얘기는 이렇게 던져놓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세게 던져놓고 네. 그다음에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서 낮출 건 낮추겠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보면 중국과 협상할 때 비슷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500억 달러에 25% 관세를 매긴 다음에요. 2천억 달러에 그렇죠. 25% 그대로 관세를 갔었죠. 매겼을 때도 중국이 협상을 하면서 크게 양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다음 3천억 달러를 때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과 해서 이제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이 뭐 미국산 물건을 사주기로 하면서 합의가 됐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제 세게 때리고 그 상대방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뭐 줄여주고 아니면 거기서 합의가 들어가고 합니다. 이제 아마 그 과정이 또 긴 과정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당장 이것만으로 우리가 뭐 불리하다, 우리는 뭐 이제 미국 시장을 잃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제 많은 협상 과정이 남았으니까요. 그걸 또 봐야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협상이란 거는 우리가 득을 볼 수는 없지만 손해를 최소화하면 남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손해를 이제 최소화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안 돼요. 지금 네. 시간을 가지고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좀 그러는 건데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도 이제 오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들었던 내용이 뭐 제가 다 알아듣진 못하겠지만 확실하게 알아듣는 내용이 67%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우리한테 67%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예. 우리는 그거의 절반만 부과할게. 예. 우리 굉장히 카인드하고 굉장히 관대한 나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 예. 참 하여간 좀 그런데요. 어쨌든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관세 부과 왜냐하면 이제 대선 때 60% 얘기까지 했었던 거기 예. 때문에 지금 부과되는 정도 25%만 재해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부과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중국 자체에 대한 관세율은 그렇게 높다는 생각이 일단 안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우회 진출로를 이제 사실상 차단하는 듯한 그런 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흔한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듯한 느낌마저 좀 들어서 이 중국 문제는 좀 어떻게 좀 오늘 평가를 하십니까? 그 중국 문제를 좀 더 봐야 될 텐데요. 중국은 이미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0% 두 번을 부과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다 34%를 하면 아마 54%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선 때 예. 보였던 거에 근접하는 근접해 거긴 하군요. 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설명이 없는데 제 이해로는 아마 기존에 있던 20%에 더해서 34%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뭔가 계산이 맞거든요. 안 그러면 왜 다른 중국의 우회로에 40% 이상 뭐 네. 40% 후반대까지 부과하고 중국에 34%를 준다면 아마 그 막아가는 효과가 잘 없을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 관세도 관세지만 앞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까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고 이제 관세 이렇게 때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응대하느냐도 그렇죠. 앞으로 이런 새벽 방송에 이제 또 훨씬 많은 주제가 또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아직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좀 전에 트럼프 일기 때 상황도 이제 예. 유출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때와 견주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예. 일기 때는 때려? 그럼 나도 맞짱이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네. 소위 말하는 그 피드백이 그 리액션이 금방 나왔다고 치면 지금은 예. 지난번 그 대선 당선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셨던 10% 이렇게 관세를 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뭐 25% 관세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이제 나왔을 때도 그랬고 쭉 보면 중국의 반응은 되게 뭐 그래 뭐 알고 있었어 우리 네.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굉장히 예. 반응이 뭐랄까요? 약간 무반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반응이 그때 일기 때에 비하면 굉장히 예. 약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예.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만 놓고 보기에는 너무 중국이 그렇게 되면 너무 안이한 게 아니 이런 생각마저 들어서 이런 중국의 태도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왕이 부장이 그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를 한 걸 보면요. 우리는 관세하면 우리 반드시 반응한다. 반드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부장의 말이 우리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율돼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일단 선언적으로는 그렇게 해놨고요. 네. 선언적으로는 했는데 중국은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최대한 실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이제 10% 매겼을 때도요. 그 중국이 이제 보복 관세를 발표하는데 보복을 하면서 나온 것들이 무슨 뭐 감자에 무슨 감자 심는 기계나 뭐 이런 데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아주 적은 거에 대해서 부과를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중국은 그 대응을 하면서도 실리적인 걸 찾아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못 참겠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희토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걸고 이제 나오겠죠. 아직 중국은 그 모습을 보는 거고요. 중국이 사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미국에 대한 비중을 낮춰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기 때 한 20%, 18%가 20% 가까이 됐었던 수출 그 비중이 중국 전체 수출 비중에서 지금은 10% 초반까지 줄였다는 얘기를 제가 15% 이하까지 내렸던 15% 이하로 내는 그렇게 줄인다고 했어도 사실은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줄여놓은 줄였다. 거죠.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 나누는 중에 좀 자막이 좀 나오죠. 베센스 장관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총관세가 최종 54%일 것이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딱 그 수치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10% 두 번 했던 거에 플러스 34%로 해서 54%가 된다. 이게 결국은 기존 거와 이제 중복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만 딱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한테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런 식으로 보복적인 관세를 매긴다면 그렇게 쌓여가는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쌓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하는 게 베네수엘라랑 원유 거래를 한 나라에는 뭐 2차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나라에 10%, 20%를 매긴다면 지금 오늘 발표한 데서 또 플러스 돼서 또 가는 방식으로 될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뭐 지금 베네수엘라가 따로 얼마가 됐는지 안 나옵니다만 일단 기본 10%니까 일단 베네수엘라산 모든 제품은 35%가 일단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말 안 듣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게 10% 뭐든 간에 해서 뭐 100%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갈 것이다. 예를 들자면요. 중국이 베네수엘라 물건을 사면요. 그게 2차 관세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 매긴다는 거거든요. 중국으로 거기 보면 베네수엘라 행정명령에 보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산 나라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매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베네수엘라 상품을 사는 나라들한테 징벌적으로 또 추가 관세가 가는 거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런 추가 관세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이제 팩트들은 쭉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전달을 했고요. 뭐 이렇게 속보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보면서 중간중간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자, 일단 먼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상황이니까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총평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이 좀 드십니까? 아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관세들이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거의 없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만 늘 말하는 게 자기는 유연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1기 때도 봤듯이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FTA, 한미 FTA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결론이 내려질 때는 상당히 서로가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에서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출발이 그렇게 사실 좋은 출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EU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진짜 그럴 것 같은데. EU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또 다른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여기서 너무 이제 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워싱턴 특파원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프로토콜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 동네에서 쓰는 나름의 어떤 용어라든가 어떤 뉘앙스라든가 예. 어떤 단어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쓰는 단어지만 그게 워싱턴 정가에서 쓸 때는 또 다른 뉘앙스 이런 예. 사실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한 걸음 좀 떨어져 나와서 관세 정책도 그렇고 트럼프의 2기 정부의 일단 예. 어떤 소위 말하는 외교 또는 안보 통상 이런 정책들의 어떤 큰 흐름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어떤 뭐 공통점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특징들 일기 때랑 비교해도 좋고요. 일단 대표님 이번에 2기 취임하는 거 쭉 지금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에 정리되시는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단은 가장 대표님한테는 좀 생각이 좀 드시는 부분입니까? 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보통 영화의 속편은 1편보다 재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속편이 더 스펙타클한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그때보다 예. 높은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프로토콜이 1기 때도 그런 프로토콜을 많이 무시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어 세력들이 옆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보면 그런 제어 세력들이 거의 거의 없죠. 없는 걸로 네. 보여요. 이 상호관세 매길 때도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기 때만 해도 뭐 저는 한미 FTA 재협상이나 뭐나 할 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나 백악관의 다른 사람하고 말이 막 엇갈리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동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발언이 굉장히 세다는 거를 어찌됐든 그 엇갈리는 발언 속에서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런 프로토콜, 워싱턴에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지금 거의 뭐 작동을 안 하거나 무너진 상황 같은 네. 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점점 더 제어할 수 없는 옆에서 제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때의 협상 결과들을 보면 그래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됐으니 우리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그래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사실 상당한 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1기 때 한미 FTA 협상을 보면요. 한미 FTA 협상은 재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재협상을 할 때는 처음에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먼저 하자고 했어요. 중국 관세보다도 우리나라 먼저 하자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를 네. 발표합니다. 그때 한국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체결하면서 철강에 대해서 그때 쿼터를 얻어냅니다. 무관세 쿼터를 얻어내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거를 쿼터를 했었죠. 일본은 트럼프 때 못 얻어냈었어요. 그리고 바이든 때나 일본이 얻어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운도 작용하고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 우리는 사실 경쟁국보다 나으면 되는 건데 협상 과정에서 운도 작용하고 우리의 실력이 좀 있다면, 우리의 실력들이 좀 작용을 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지금보다는 나은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1기 때 협상팀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아직 우리나라 정국이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어떨지 봐야 되겠지만 그 1기 때도 협상팀이 잘한 것도 있지만 운도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들 뭐 뛰어난 공무원들일 겁니다.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좀 상황을 보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조 대표님이랑 쭉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에게 달렸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앞으로의 뭐 전개 과정은 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얻어내는 식으로 뭐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네. 많은데 일단 뚜껑은 열린 거고요.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1기 때랑 우리가 좀 그 비교를 해서 보면 우리한테 물론 이제 운이 따라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도 함께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하창환 헤르메스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또 잠도 못 주무셨다고 들었는데 간밤 발표됐던 상호관세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관전 포인트 어떤 부분들 챙겨보셨나요? 분명 5시 한 5분까지만 해도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와, 이거 뭐 퍼센테이지가 돌고 나서 정말 엄청난 파급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니 나스닥이 4.5%가 빠지고 있어요. 네. S&P도 3.6%니까 이건 뭐 사실상 우리가 기대한 거와는 정말 정반대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안 자고 계셨던 분들은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하프라는 단어로 인해서 여러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네. 원래 20%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 하프로 치면은 10%니까 네. 역시 트럼프는 액션이었어.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확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첫 번째 이제 퍼센테이지 발표된 게 34%였나요? 네. 그 얘기 딱 나오는 순간 왜 반절이 그 반절이 아니지? 라고 해서 물음표. 네. 근데 이제 착한 관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착한 거 맞나요? 지금 이거를 아이고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로 했으면 거의 97%인데 그러게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기본적으로 뭐 우리나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25%, 일본 24%, 중국은 34%인데 네. 기존에 발표가 돼 있었던 거 20%가 있으니까 도합 54%. 네. 이러면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지금은 좀 황당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지금 미국에서는 소프트 데이터는 되게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드 데이터로 반영이 거의 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었다라는 거죠. 관세를 어느 정도 좀 얻을 거를 얻으면서 이제 좀 완화를 시키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전거래일, 오늘 말고 전거래일에 미국장이 좀 급락을 하다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거를 굉장히 희망회로를 돌려서 이거는 기술주한테 너무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막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그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는 롱이다라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 해석이 굉장히 엇갈릴 겁니다. 저조차도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CNBC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봤는데 착한 관세의 반대 의미는 나쁜 관세도 있잖아요. 그쵸. 안 착한 관세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상방이 높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 여지도 있고 네. 대신에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는 2번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은 관세 0%다. 요거를 2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목이 마르다. 여전히 배가 고프다. 네.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급력이 굉장히 세고 이게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돌아서려면은 결국엔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사실상 최근에 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하드한 상황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지만 물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게 오히려 아닌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가 진짜 엄청나게 좋게 나오면서 침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저축률 자체가 5% 이하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돈이 없어서 이제 저축을 안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네. 관망을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의 저 이제 판 들고 얘기할 때의 그 주가 추이가 1분 만에 진짜 나스닥이 한 7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그런 영향을 줬다. 그래서 관세가 이렇게 되면은 뭐 네. 품목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자동차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동차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좋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네. 테슬라는 사실 100%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세가 0%인데도 7%에서 마이너스로 갔어요. 네. 그럼 다른 애들은 더 힘들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오늘 현대기아에게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네. 그 소급해서 반영을 해주면
거의 70% 정도 생산이니까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한 30%대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타격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후발로 만약에 거기에 따른 좋은 스토리가 나오면 자동차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닭폭이 커지면 사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지수가 몇 퍼센트 빠져서 시작할지에 대한 물음표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단에 서서 전했던 내용, 국가별로 이렇게 부과하겠다지 구체적인 그 이유와 품목별의 관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요. 오히려 장 마감 이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진행됐던 다른 장관들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조금 더 실마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그 전날에 네. 이 레리 대변인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 전화 오는 거 되게 기다리고 있고 즐기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로 베센트 장관이 오늘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표하자마자 전화들이 엄청 오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건지 오늘 발표됐던 관세율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변동성은 나올 수 있죠. 그 여부를 저는 열어놨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네. 관세 없애줄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복 관세하면 너네 가만 안 둬. 이 얘기도 같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읍소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근데 이제 또 달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트럼프가 지금 얻고 싶은 부분에서 얻는 내용들은 다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정치적인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과연 잘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다음 거래일에 네. 이슈가 정확하게 오픈이 되니까 사실 네. 그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분명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25%면 사실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높다고 보세요? 높죠. 많이 높죠. 네. 그래서 일본도 24%고 우리나라도 25%면 많이 높은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3월달 수출입 통계를 보시면 대미 수출이 지금 1등이에요. 그리고 지금 품목별로 봤을 때 대미 수출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들이 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트럼프 1기 때랑 비교했을 때는 뭐 2배 내지 3배 늘어난 산업군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만약에 그쪽에 대해서 관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 산업은 박살이 난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희비 교차가 명확하게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를 많이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제한된 산업으로 갈 것 같고요. 네. 지수가 만약에 미니 지수가 이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오늘 상승 종목 수 100개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거의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2,400대는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하고 2,400도 깨질 수 있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거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착한 관세라고만 표현을 안 했으면 그런 거지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좀 임팩트를 강하게 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해서 그거 좀 풀어줘. 우리 투자할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 아마 좀 완화를 시켜주는 카드로 사용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다 지금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는 트럼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정을 하고 최악을 항상 염두를 해서 지금보다 관세가 그러면 착한 관세가 아닐 때 2배는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를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네. 그 밑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본보다 1% 더 높은 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수치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좀 다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미 수출이 높은 만큼 국내 많은 이 수출주들의 움직임이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지금 베트남처럼 관세율이 높게 책정된 국가들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나 소프트웨어주들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갭이라던가 특히 이런 의류주들이 이 현재 네. 미국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대미 수출도 부담이지만 다른 국가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피해 섹터 어떤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피해 섹터를 보시는 것보다 네. 안 맞을 수 있는 산업을 오히려. 고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몇 개 없어요. 엔터, 그다음에 이제 전일에 MRO 관련된 또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이제 개인 소비랑 상관없는 방산 쪽 네. 뭐 그다음에 나머지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료 정도 요 정도 빼고는 그러니까 엔터하면 이제 콘텐츠나 이거 노는 쪽 같이 다 포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빼고는 거의 다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공장이 사실 대부분이 해외에 많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뭐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영향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닌 거를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을 때 관세 무풍지다라고 많이 불렸었던 산업군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고 업종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쪽 대표적으로 그렇게 치면은 엔터가 거의 대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나머지 산업군들은 아마 애널리스트 커버가 또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자 투자하고 계신 쪽에서 그 스토리를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제 그 부분을 좀 배제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품목별 관련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가 요러 산업군들은 되게 큰 피해를 받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게 내용이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회피할 수 있는 업종 자체를 그냥 골라놓고 계시는 게 네.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은 뭐 피해 업종보다도 오히려 수혜 업종을 찾아서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대표적으로 엔터 쪽이나 MRO, 뭐 조선이나 방산, 음식료 쪽을 보자고 설명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1분기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추가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조선 쪽의 기대감이 가장 큰 걸까요? 조선 쪽은 그렇죠. 사실 1분기뿐만 아니라 이 수주 잔고들로만 놓고 봤을 때 뭐 네. 상당히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에 어쨌든 간에 그 MRO 부분에서의 법이 이제 교차 통과가 됐다라는 단독 뉴스긴 해서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기사 내용을 보면 확인을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이트에서. 네.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진짜라고 한다면 MRO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래도 상당 부분 좋은 확률이 나올 수 있고 또 그쪽은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쪽은 헤비테일 산업이죠. 뭐 엄청 좋을 때야 스탠다드로 올라오긴 하지만 어쨌든 장부가로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산업의 사이클 자체가 조금 긴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눌림 현상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매력적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MRO 부분보다는 어쨌든 해운 쪽에서도 관세에 대한 강력한 부과를 하면 결국에 그건 중국을 공격을 하는 거고 그럼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조선 생산에서는 거의 양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을 배제하고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주 자체가 늘어나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뭐 개별주처럼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네. 점진적으로 이제 다시 속도가 붙으면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펀더나 실적으로 베이스로 본다면 그쪽이 맞고요. 네. MRO 부분은 사실 실적은 잘 안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조선업들 중에서 사실 하나오션이나 HJ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잘 안 움직이다가 MRO 이슈가 나서부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건 모멘텀 플레이를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선업 안에서도 네. 해석을 달리 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안에서도 조금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종목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실 지금 관세에 대한 여파도 크지만 최근 국내 증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었죠.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관세 리스크까지 부과되고 환율까지 오르면서 수급 측면에서의 좀 우려감도 더 커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확률이 매우 높죠.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사실 넥스 거래소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패시브 수급이 별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언급을 많이 했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이탈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력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 그리고 0%대로까지도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 내수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보다 자영업자분들 폐업이 더 많은 상황이고 네.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취업에 대한
그 실업률이 굉장히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죠. 4월 1일에 뭐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올라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것 대비했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게 훨씬 높다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럼 수출이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에서 관세 이렇게 때려 맞으면 사실상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성장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 흐름이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들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과연 이 세부 품목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벗겨내 줄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온전히 25%를 다 맞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아마 환율은 1,500원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화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적인 그런 경쟁력이 높아지기 전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불안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1,500원도 일시적인 돌파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4월 시작과 동시에 정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대응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4월은 연준에서 뭐 금리와 관련된 결정은 없지만 다른 국가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금통위가 준비가 돼 있고 또 주요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4월에 투자 전략금 저희가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11월부터 3월까지는 좀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고요. 4월부터 원래 9월은 좋았던 해보다 안 좋았던 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보시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근데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강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의 최근에 이제 뭐 낸드에 대한 1분기 내내 가격 상승하는 기조 그리고 DDR5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또 지브리 이슈로 인해서 네. GPU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일단 좋은데 뭐 이제 나머지 레거시 쪽에서도 가격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좋아지면 수출 데이터는 그래도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네. 하반기엔 좋아질 텐데 그 소화 과정이 좀 일단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과 파월 그 이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금요일에 있는데 지난번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사실상 관세가 조금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에 대한 퍼센티지가 굉장히 강해졌고 그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거기에 따른 멘트를 바꾼다면 굉장히 또 한 번 더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오늘 뭐 미니 지수가 지금 4% 이렇게 빠지니까 네. 막 2,4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 적극 매수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 그 퍼센테이지가 PBR로 보더라도 굉장히 싼 부분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2,400 이하 전후로 했을 때 매수를 하시면 거의 대부분 수익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거친 매수도 가능한데 제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변동성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변동성이 생기는데 현금이 없으면 사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어떠한 확정을 짓는 과정들을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단 한 주라도 살 수 있는 돈을 항상 계좌에 있으시게 만들면서 네. 차곡차곡 그냥 모으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고요. 갑자기 급반등할 확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냥 차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현금 확보 비중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고용 보고서만 조금 멘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이 두 개가 완전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리켰거든요. 네. 금요일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 일단은 뭐 데이터를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힌트는 오늘이죠. 주간 네. 실업 청구 건수에서 좀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졸트는 계속적으로 사실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네. ADP가 잘 나왔기 때문에 비농업이 잘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지기는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졸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ADP가 잘 나왔을 때 지지난달에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일단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고용이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고용이 무너지면은 이게 네. 지금 애틀랜타 GDP 나우에서의 그 기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고용이 잘 나오지 않으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좀 혼란스러운 현재 증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오늘 하창원 본부장관은 여기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세 발표 이후 전해졌던 모든 소식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꼼꼼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오늘 증시의 변동성 더욱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개장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계속해서 이데일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은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